심장개업 지은이 담자연. 흐릿한 기억. 뾰족한 돌 끝에서 버티던 물방울이 끝내 떨어진다. 웅덩이 표면을 때리는 청량한 소리에 채이는 정신을 차렸다. 몽롱함이 내리눌러 떠지지 않는 눈꺼풀 속에서 주변을 살폈다. 바닥이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다. 이런 불편한 곳에서 웅크린 자세로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온몸이 뻐근했다. 몸을 굴려 허리를 펴고 바르게 누웠다. 바닥에 튀어나온 것이 날개의 죽지를 찔렀다. 채이가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기지개를 켤 때였다. 똑! 잠기운이 날아가며 눈이 번쩍 띄었다. 이마에 닿은 차가운 물방울이 관자 누리로 흘러내렸다. 얼굴에 흐름물을 닦기도 전에 채이는 눈앞에 간신히 매달린 물방울에 또 맞지 않기 위해 냉큼 몸을 일으켰다. 처음 보는 풍경이다. 깊고 넓고 거대하고 축축하고 푸르스름한 동굴.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바닥에 손을 짚은 채이는 하얀 옷소매를 발견했다. 보라색 초를 꽂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이 자수로 새겨진 하얀 후드 티셔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옷이다. 옅은 색의 청바지와 밑창이 두툼한 운동화도 그녀가 자주 걸치는 것들이다. 묘한 안도감에 내뱉는 숨이 하얀 연기가 되어 흐트러진다. 채이는 코끝이 시려 코를 흘썩이고는 조금씩 앞으로 걸음을 내디뎌 보았다. 목 뒤를 따라 등줄기에 찌르르 소름이 돋았다. 차갑게 굳은 손을 데우려고 입김을 불어 비벼도 보고 겨드랑이에 끼워도 봤다. 손바닥이 좀 데워졌을 즈음에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나는 사실들 말이다. 내가 누구라든지 오늘은 뭘 해야 한다든지. 갑작스레 이마에 구멍이라도 난 듯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머릿속으로 들이닥친다. 마지막 기억이 뇌를 찌르는 순간 채이는 숨을 들이키며 입을 틀어막았다. 나 죽었나? 버퍼링 걸린 동영상처럼 기억이 띄엄띄엄 재생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찰박, 축축한 감촉이 발을 감싸자 채이는 어깨를 움츠렸다. 딴 생각에 빠져 웅덩이를 미쳐보지 못했다. 채이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첨벙거리는 소리만 메아리칠 뿐 여전히 혼자였다. 편번한 자리를 골라 주저앉았다. 젖은 양말을 벗으니 한기가 느껴져 오소소 닭살이 돋았다. 양말을 비틀어 짠 자리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생겼다.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며 채이는 방금까지 떠올리던 기억에 나머지 기억을 꿰맸다. 자신이 죽었을 때, 정확하게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때, 온 가족이 탄차가 달리고 있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 너머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밤이었다. 채의 기억으로는 케이크를 사러 가는 길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부모님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잠든 채였고 채이는 조수석에 앉아 끔뻑끔뻑 졸고 있었다. 엄마, 아빠, 나? 채이는 엄지, 검지, 중지까지 접은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가 이상한 부분이었다. 채이 가족은 3명뿐인데 그렇다면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더 이상한 건 운전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대화도 나누었는데 정작 채이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 멀었느니라 좀 더 자거라. 참으로 오랜만에 휴식 아니더냐? 예스러운 말투와 나직한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 뿐 도무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속삭임 직후에 차 앞이 반짝이면서 기억이 끊겼다. 채이는 바로 그 빛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추측했다.
무릎을 당겨 얼굴을 묻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자신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파묻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야 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은 편하다. 억지로나마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은 체이는 보이지 않는 동굴 끝을 바라보았다. 동굴은 이제껏 걸어온 길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컴컴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체이는 덜 말라 축축한 양말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나약한 마음을 털어냈다. 안 죽었어. 다시 돌아가야지. 정신 차려, 영채이. 어떻게 붙은 대학인데. 아직 부모님은 체이의 대학 합격 소식을 모른다. 자신의 생일날 치즈케이크에 꽂은 2개의 길쭉한 촛불을 불면서 발표하려고 아껴둔 말이었다. 이번엔 웅덩이를 잘 피해가며 체이는 앞으로 나아갔다. 아마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젖은 양말을 짜냈던 곳에 고인물이 어느덧 증발되고 물자국만 남았다는 사실을. 동굴 밖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에 양말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소녀와 장사꾼. 형을 볼 면목이 없어요. 비실비실한 사내는 울먹거리더니 눈물을 훔치고야 말았다. 칵테일바를 연상케 하는 긴 식탁에 홀로 앉은 손님의 뒷모습이 퍽 쓸쓸해 보인다. 가게 주인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지만 식탁과 맞닿아 있는 개방형 주방에서 제 사장은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바짝 걷어올린 채 분주히 움직였다. 남에게 관심이라고는 한 스푼도 없는 듯한 차가운 표정은 조각처럼 선명한 이목구비를 도드라지게 했다. 미간에 살짝 고인 주름과 꽉 담은 입 때문인지 이제 고작 30대 중반이나 되었을 그의 얼굴은 그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다. 손님과 마주보는 식탁 밑에는 싱크대가, 뒤를 돌면 가스레인지가, 부엌 가장 안쪽 구석에는 냉장고가 자리 잡았다. 가로로는 5걸음, 세로로는 3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주방이지만 주방장이 워낙 호리호리해서 비좁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윽고 손님 앞에 먹음직한 잔치국수 한 그릇이 놓였다. 사내는 젓가락을 드는 대신 멀뚱하니 국수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쳐다보기만 했다. 제사장은 작은 그릇을 국수 옆에 탁 내려놓았다. 먹어. 면 불어. 제사장이 내려놓은 작은 그릇에는 빨간 빛이 어린 구슬 하나가 담겨있다. 굳은 살이 박힌 주먹을 다 적신 손님은 이젠 얼굴을 닦을 생각조차 없는지 흐르는 눈물을 내버려 두었다. 사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국수에 떨어졌다. 형은 국수를 싫어했어요. 손님이 많을 때 후루룩 급하게 먹던 게 국수라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밥보다 면이 더 먹고 싶을 때가 있다고. 가끔씩 저를 태우고 당신께서 자주 가는 기사 식당에 데려가선 국수를 사주곤 했죠. 검은 앞치마에 물기 어린 손등을 닦은 제사장은 부엌 안쪽에 마련된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빨리 이승으로 돌아가. 궁상 떠올지 말고. 저 같은 게 혼자 무슨 수로 산답니까? 혓바닥으로 입술을 적신 사내의 눈동자에 두려움이 고였다.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껏 형이 운전대 잡고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음 벌써 죽은 목숨이었어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렸다가 경찰서 갔을 때도, 사기당해서 주변 사람 다 잃었을 때도 혼자가 될 때마다 늘 곁에 남아준 건 형밖에 없었어요. 형이 없는 삶은 의미도 이유도 없습니다. 혼자가 되는 일은 이제 질려버렸다고요. 제사장은 구두급으로 세게 마룻바닥을 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경질적인 표정은 당연하게도 자신이 밤새도록 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티를 내기 위함이었다.
징징대지 좀 마. 네 이야기엔 관심 없어. 손님이 옷소매로 코를 쓱 닦으니 걸쭉한 콧물이 쭉 늘어졌다. 제사장은 못 볼 꼴을 보기라도 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턱으로 휴지를 가리켰다. 손님이 오돌토돌한 휴지 서너 장을 뽑아 코를 팽 풀었다. 제사장은 휴지를 구기고 있는 손님 앞에 구슬이 담긴 작은 그릇을 들이밀었다. 난 그냥 신의 뜻을 전할 뿐이야. 구슬의 고동소리가 들렸다. 둥, 둥, 둥. 구슬은 희미하게 마치 심장 박동처럼 천천히 튀어오르며 빨간 빛을 내뿜었다. 빨간 빛이 옅게 번지며 구슬 주변에 붉은 안개가 어렸다. 엉킨 실처럼 뭉개진 소리가 흘러나왔다. 빨간 빛이 손님의 귓가에서 넘실거리며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으아! 손님이 자신의 양쪽 귀를 때리며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거의 동시에 제사장이 황급히 그릇을 자기 가슴팍으로 당겼다. 품에 구슬을 안은 채로 손님을 향해 쌓아나온 눈초리를 쏘았다. 미쳤어? 떨어뜨릴 뻔했잖아. 이거 없으면 너 이승으로 못 돌아간다고. 방금 그 소리 뭐예요? 사장님도 들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손님은 한쪽 귀를 감싸고 남은 손으로 제사장에게 삿대질을 했다. 정확하게는 구슬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게 말을 했다고요. 당연하지. 이건 네 구슬이니까 너한테 운명을 알려주는 거라고. 멍청하긴. 버럭 소리를 지른 것과 달리 제사장의 눈은 꼼꼼히 구슬을 살펴보고 있었다. 멀쩡한 것을 확인하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난 안 들려. 구슬의 목소리는 주인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잠시 고민하던 손님은 단호하게 소리치곤 입술을 비축거렸다. 상관없어요. 난 안 갑니다. 어린애처럼 고집통을 피우는 사내의 콧구멍이 실룩거린다. 저요. 평생 사고만 치던 못난 놈입니다. 형 나이 70 먹도록 택시 운전시킨 못된 동생이 이제야 정신 차리고 사람 구실 좀 하려는데 이제야 효도 좀 하나 싶었는데. 차마 끝맺지 못한 말이 목을대에 걸리는지 그는 울먹거리고 있었다. 끈질기네.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그릇을 기울이자 빨간 구슬이 국수 위로 굴러 떨어졌다. 작게 녹은 구슬 알갱이들이 면발 사이로 가라앉으며 국수를 빨갛게 물들인다. 내 형이랑 마지막 대화라도 나누고 싶으면. 형이 살아있어요? 형도 여기 왔다가 이승에 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하도 울어 퉁퉁 부은 눈 두덩이에 파묻힌 눈동자가 반짝였다. 손님은 어느새 식탁에 기대어 제사장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제사장은 겉으론 얼굴을 찡그렸지만 속으론 쾌재를 불렀다. 이럴 줄 알고 흘린 말이다. 가족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런 식이다. 아마 지금쯤 내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겨우 버티고 있겠지? 곧 저승으로 가야 할 거야. 형! 방금까지 솟아올랐던 생기는 사그라들고 손님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 제사장은 한심해 죽겠다는 눈빛을 애써 가다듬었다. 내 형은 살 만큼 살았고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순전히 신의 뜻이야.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 거만한 착각이라고. 그치만요 사장님, 무슨 낯짝으로 형을 봅니까? 진빛이 너무 많은데 다 갚지도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훌쩍이는 손님의 얼굴은 이미 눈물 콧물 범벅으로 엉망이다. 그건 남은 내 몫이지. 무슨 말을 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려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제사장은 눈을 감고 검지와 중지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계속 죄책함이니 뭐니 하는 걸로 시간 낭비할래? 남은 시간 얼마 없어. 지금 당장 안 가면 내 형
눈도 못 감고 죽는다. 손님은 붉은 국수를 들여다보다가 부르튼 손으로 얼굴을 닦아냈다. 제사장은 자기 손이 더러워진 양 질겁하며 팔짱을 꼈다. 손님은 결심한 듯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고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움켜쥐었다. 그는 면을 가득 집어서 입에 마구 쑤셔 넣었다. 식당에는 한동안 사내가 국수를 삼키며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사장님, 형도 여기 왔다 간 거죠? 형도 국수 먹었어요? 제사장은 손님의 질문에 대꾸하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제사장을 보며 손님은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저희 형한테도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해 주셨겠네요. 담배 끊으라더라. 그릇을 달그락거리던 그가 무심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손님은 움찔하더니 얼굴에 씁쓸한 웃음을 머금고 허리를 숙였다. 사장님까지 잔소리 듣게 해서 죄송해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따윈 없을 거라는 걸 아는지 손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둔탁한 사내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제사장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눈을 감은 채 기다렸다. 온다. 먹구름이 들이우듯 심장의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욱신거렸다. 제사장의 볼에 경련이 일었다. 자갈과 모래로 뒤덮인 살갗을 무거운 돌덩이로 짓이기는 것 같았다. 눈꺼풀 안으로 우는 사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쳐 보였다. 사내가 미안하다고 중얼거릴 때마다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미안할 짓을 하지 말던가. 그는 구시렁거리다가 급히 가슴을 움켜쥐었다. 가슴께를 걷어차인 것처럼 숨이 막혔다.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크게 골랐지만 소용없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걸레를 비틀어 짜듯이 뒤틀린 통증이 느껴졌다. 제사장은 와이셔츠 옷깃을 쥐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이 파도처럼 심장에 밀려들어왔다. 피부치를 잃은 아이가 힘껏 소리내어 우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요동쳤다. 형이 죽는 순간 동생이 느낀 감정이겠지? 제사장의 입술 사이로 얕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눈물이 얼굴을 적셨다. 그는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 한참 동안이나 싱크대 밑에 쭈그려 앉아 서럽게 울어야 했다. 속을 썩이긴 썩였네. 울음을 그친 제사장이 중얼거렸다. 손님은 듣지 못할 핀잔이었다. 방금 울었던 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는 손님이 다녀가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마주해야 했다. 추측하기론 손님의 감정인 듯한데 어째서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제사장도 자신이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므로 구태여 이해하자면 그는 손님의 감정을 온전히 같은 형태로 전달받는 벌. 그래, 벌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살아온 삶을 느꼈다. 느낀다는 표현이 맞겠다. 손님이 떠올리는 기억을 제사장 역시 보고 들었으니까. 심지어 손님의 뇌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조각들마저 그에겐 생생하게 다가왔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일생이 심장을 관통했다. 무수히 많은 기억과 감당하기 벅찬 감정 앞에서 그는 늘 무력했다. 그 삶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손님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제사장은 알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고통을 느껴야 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렸다. 자신의 이름마저도. 그걸로는 벌이 충분치 않았던 걸까? 제사장은 싱크대를 붙잡고 일어나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니 달아오른 얼굴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다. 검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문지르며 냉동실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검은 연기가 얼굴에 남은 물기를 매만졌다. 냉동실에 별다른 것은 없다. 커다란 달걀판 위에 듬성듬성 놓인 검은 구슬만 빼면
손님상에 올렸던 것과는 달리 냉동실 속 구슬들은 빨간 빛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검다. 아저씨, 난 약속 지켰어. 살아있는 게 고단하다던 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던 말은 동생한테 전하지 않았으니까. 거칠게 냉동실 문을 닫은 그는 냉장고에 기대어 흘러내렸다. 잊어버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사라진 구슬들을 합친 만큼의 고통이 자신을 좀먹을 테니까. 살아온 기억을 모조리 빼앗긴 탓일까? 매일 잊어버리겠노라 다짐해도 손님들의 슬픔 어린 절규는 언제나 제사장의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 숨쉬며 그를 괴롭혔다. 망연히 허공을 바라보는 눈동자에 노란 빛이 드리웠다. 문에 난 창문으로 둥근 햇빛이 파고들었다. 햇살은 가게를 적시며 차츰 영역을 넓혔다. 벌써 동이 뜨고 있다. 제사장은 중지로 관자 놀이를 누르며 빙빙 돌렸다. 골치 아플 때마다 나오는 오래된 습관이다. 선명한 한 줄기 햇빛이 등불에 손을 뻗었다. 불꽃은 햇빛에 닿자마자 푸르스름한 연기만 남긴 채 사라졌다. 사막에 난 파란 길도 서서히 사라진다. 장사가 끝났다. 오늘도 손님은 한 명뿐이다.